안녕하십니까. 장좋은내과의 박동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한 생각의 전환, 임상형 비만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만에 대해서 저희가 내과 교수로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다양한 질환에서 비만이 근본적인 원인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맡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비만은 '개개인이 알아서 좀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비만을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이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이거나 뭐 이제 1차 병원 선생님들이 비만을 이제 치료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꼭 의사가 이게 관여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이유 중에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이전의 비만 약들이 건강을 좀 해치면서 오히려 살을 뺀다거나 워낙 또 부작용이 많고 해서 실제로 젊고 건강하고 외모 때문에 이제 체중을 줄이는 분한테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 지방간이든 그 체중이 문제가 돼서 이제 질환이 생기신 분들한테 사용하기에는 그런 약물 치료 등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치료가 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만에 대한 어떤 치료나 또 비만의 정의 같은 것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성인병이나 다양한 비만과 연관된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는 비만 환자에 대해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비만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과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당뇨 초기에 오고 뭐 고지혈증 초기에 오고 또 이제 비만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 생기는 분에 있어서 비만을 관리하지 않고 병을 악화시키면 나중에는 이것도 어떤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이나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로도 이제 전환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임상형 비만병이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 그리고 이런 용어가 왜 생겨났냐, 그런 거를 비추어 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만에 대한 생각, 혹은 고정관념을 좀 바꾸고 비만을 되게 적극적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임상형 비만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어떤 생각의 전환을 저랑 같이 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그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고사에 나오는 편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고사를 잠깐 재미삼아 보고 그 고사에 나오는 편작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 재밌게 좀 풀어 보고요. 또 비만에 대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무시하고 있는, 혹은 새롭게 발견된 어떤 비만에 대한 팩트 체크를 간단하게 해 보고, 비만 약제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비만한 만성 질환자들의 치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혁해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에 이제 뭐 전에 오는 뭐 이렇게 무슨 전래 동화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건 얘긴데요. 위나라의 임금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작이라는 의사한테 그 "자네 두 형도 이제 의사라고 하는데 지금 편작만 매우 유명하고 형들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왕도 그 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편작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 어휘로 쓰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자네 두 형도 의사라는데 왜 유명하지 않냐?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의 의도는 "너가 제일 잘하지." 뭐 그런 답을 어떤 기대하고 좀 이렇게
칭찬해 주고 좀 격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그다음이 둘째 형님이고 저는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나라의 왕이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제일 유명한데." 이제 하니까 이제 현작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큰형님은 환자가 병이 생기기 전에 원인을 제거해서 환자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아무 증상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하면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은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 병을 알아차리고 치료를 해서 환자는 심하지도 않는 병을 낫게 해 주는 그럴 별 볼 일 없는 의사라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병의 원인도 잘 모르겠고 미미한 상태일 때는 잘 모르는데 병이 엄청 심해져서 고통이 심할 때 그 고통을 줄이는 것만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가장 환자들이 명의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현대 얘기로 풀어보면 지금 제가 보는 환자도 그렇고 여기 구독자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거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30 대에 좀 뚱뚱하고 뭐 검사해 봤더니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당뇨 전 단계고 고혈압 전 단계니까 지금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시고 10년 동안 병원 안 가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40 대에 받아 보니까 지방 간에 역류성 식도염, 담석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치료합시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이제 치료하고 몸은 계속 이제 불어와서 이제 더 큰 비만이 되고 50 대에는 이제 담낭염 수술도 하나 받고 60 대가 되니까 치료는 다 받았지만 심하게 가슴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뭐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뭐 스텐트 삽입하면서 뭐 고생고생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어 만일 편작이 살아 있었다면 30 대에 비만을 치료해서 당뇨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게 했겠죠? 예, 둘째 형이 같은 현작의 둘째 형 같은 의사가 열심히 일했다면 고혈압, 당뇨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뭐 심근경색이나 뭐 담낭염 같은 게 생기지 않게 예방을 했겠죠.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유명한 의사, 특히 또 우리가 찾아가는 의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거는 편작으로 심근경색 생겼을 때 스텐트 잘 넣고 치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비만은 여러 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뭐 실제로 뇌 쪽에서는 치매도 일으키고 호흡기계에서는 천식이나 뭐 코골이 같은 거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위장관계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또 그런 거 담낭이나 그런 것도 담석증도 잘 생기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난소 같은 데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것들 남성도 뭐 여성형 유방이나 발기부전 그다음에 뭐 지금 무릎 관절 뭐 고관절 문제 생기는 것도 대부분이 이제 체중이 높아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은 뭐 식도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굉장히 많은 암들이 이제 어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도 연관이 있고요. 내분비계는 우리가 지금 당뇨나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심혈관 계통은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협심증 그런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연관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그냥 비만은 다 연관이 있겠지.'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가볍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 아무 질환이 없는 사람도 BMI가 이제 30이 이상이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질환이 생깁니다. 50% 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생기고 고혈압도 50% 이상에서 수면 무호흡증도 40%, 역류성 식도염 35%,
지방간 질환 30%, 심근경색 20%, 당뇨병 20%, 우울증 20%, 이런 모든 병들이 유전적인 요소나 생활 환경 다양한 이유로 생기지만 단일한 하나의 요소, 체지방 수치가 30 이상이라는 어떤 고도 비만, 이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로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비만이, 특히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이런 질환에 있어서 매우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질환 초기에 체중 감량을 하면 질환이 호전되거나 심지어는 완치되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BMI가 30 이상인 사람에 있어서 5%만 체중을 감소하면 고혈압, 당뇨가 호전되고 10%를 줄이면 지방간, 고지혈증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있던 분들이 당뇨로 넘어가지 않고 평생 당뇨를 안 걸리게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5% 감량을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수면무호흡증, 무릎 관절염이 호전됩니다. 20% 이제 감량을 하게 되면 심혈관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한 초기 당뇨병 한 3 내지 5년 당뇨 걸리신 분들이 당뇨병 약을 안 먹고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를 감량하면 심부전이 호전되며 진행성 당뇨병에도 약을 먹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관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약도 뭐 병을 확실하게 예방한다거나 완치된다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비만은 굉장히 많은 성인병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인병의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한 원인으로, 그것을 해결했을 때 완치가 가능한 그런 어떤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최근 작년 뭐 당뇨약에는 써 왔지만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다양한 비만 약제 이외의 어떤 약제들은 사실 효과가 미약하거나 금기가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금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중을 줄여서 병을 낫게 해야 될 사람한테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원래 당뇨 치료제로서 개발된 것이었고, 체중 감소 효과가 발견돼서 어 그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체중이 감량돼서 2 차적으로 심혈관이나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중 감량하기 전부터 심혈관, 신장 질환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어서 진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약들이 개발됐지만 요렇게 획기적으로 어떤 병을 낫게 하고 부작용이 적고 또 추가적으로 심장이나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약은 매우 드물게 돼서 이런 약들 때문에 비만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있었지만 FDA에서 등록돼서 우리가 이때까지 치료했던 대표적인 약은 제니칼, 콘드라브, 큐시미아입니다. 어 제니칼은 지방 흡수를 막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두 약제는 심혈관 질환한테 사용하기 문제가 있다거나 우울증이나 또 그런 것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고, 단기간 사용해야지 장기간 사용하면 효과도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있어서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지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성분명이고요. 위고비로 매우 유명한 약이고, 오젬픽은 사실은 당뇨약으로 똑같은 성분인데 이미 이제
사용했던 약이고 요거를 이제 용량을 쪼금 바꿔서 비만 형태로 만든 게 위고비라는 약입니다. 기존의 그 비만 치료제는 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질 그런 거에 치료했던 약들, 뭐 우울증 치료제 뭐 그런 것의 부작용으로 이제 체중이 주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쓰는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어 장에서 '아 이제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고만 먹자.'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뇌로 가서 어 포만 '아 이제 배부르다.' 그리고 식욕을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장도 이제 '고만 움직여. 이제 배 부르니까 더 막 움직여서 이제 더 식욕 나게 하고 소화시키지 마.' 그런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뭐 수초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또 나중에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니까요. 그 물질을 일 주일 정도 체내에 머물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여서 우리 장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물질을 변형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약 자체가 내장 지방을 분해하고 심장이나 콩팥을 이제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당뇨 치료제이기 때문에 간에서 당을 분비하는 것을 막고 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된 위고비 적응증은 그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아무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BMI가 30인 사람은 위고비 적응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까지는 안 되지만 BMI 27 인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또 뭐 관절염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고비의 적응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험이 안 되고 개인이 이제 다 구매해야 되는 거지만 유럽 일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형 비만병이라고 이제 진단이 돼서 어 보험 급여가 되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 약을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기본적으로 0.25, 0.5, 1, 1.7, 2.4 요렇게 5 가지 세트로 돼 있어서 일단 0.25 소부터 스타트해서 일 주일에 4번 맞고 한 달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용량을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나 그런 것도 보고 몸이 이 약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 어 이 적정 용도에 도달하면 그 농도대로 쭉 유지하는 형태로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거비 가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비만 환자에서 한 15% 자기 체중의 15% 이상의 어떤 체중을 감소한다고 그래서 이제 되게 획기적인 거였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모든 그 비만약은 뭐 4% 5% 그것도 초창기에 좀 떨어지다가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거의 부작용이 적게 15% 이상 체중이 감소한다는 거로 이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도 기본적으로 식이 운동 상담을 병행하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데이터, 2년 데이터 모두 체중을 15% 17% 정도 계속 유지하는 감소해서 하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는 좀 체중 감량이 좀 떨어지는데 당뇨병 자체를 치료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요 나머지 것들이 좀 특이한 건데요. 동맥경화 있는 사람에서 이제 심혈관 사망률,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20%나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 이게 비만을 치료해서 체중이 줄면 그 체중 줄은 것 때문에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줄기 전에 이 약을 사용했을 때부터 이런 위험도가 감소함으로써 이 위고비 자체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추가적인 기전이 있다고 생각돼서 어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체중을 빼는 약에서 오히려 심장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졌다고 하면 굉장히 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부전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서는 10.7%의 체중이 감소했는데요. 전신 염증이 감소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진부전,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에서는 6.4%의 체중을 감소했고 건강 상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콩팥이 나빠지면서 심지어는 투석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가 어떤 획기적으로 비만 치료에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위고비를 사용했을 때 이제 본인 체중의 몇 프로 뭐 2% 4% 6% 이렇게 체중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주수고요. 그래서 위고비를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되면 최고 용량으로 대부분 요 용량으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요 다섯 달만 써도 아직 최고 용량을 유지하지 않아도 자기 체중의 10%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중 감소하는 요 단계에서부터 심장이나 신장을 보호하는 뇌혈관에 관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약들이 좀 좋아지다가 저항성이 생기면서 체중이 빠지지 않는데 처음보다는 속도가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체중 감소가 있고 2년 동안 유지했을 때도 작게나마 더 체중이 감소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당뇨 비만 치료제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질문은 제가 일단 요 내용 다 설명드리고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라 하더라도 사람이 부작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위가비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소화기 계통 부작용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은 매우 흔하게 30% 이상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부작용이 아니라 약물의 효과입니다. 그 위고비 자체가 식욕을 떨어뜨리고 위장 운동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장 운동이 떨어져서 좀 평소보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이제 평소에 먹던 대로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구역감도 생기고 구토할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 있고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고비를 주사를 하게 되면 식욕은 있어도 그거를 자기 평소 양처럼 먹게 되면 그 장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쪼끔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다 하면 즉시 중단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살이 빠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소화기 연관 합병 부작용은 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증상이 있어야지 이제 체중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위마비나 장 폐색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위고비 하면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이제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 하면서 '아유 내가 살 빼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가 좀 너무 부각되는데요. 사실은 뭐 한 명 사망한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비만한 사람에서 이제 사용했던 거고 비만 자체가 췌장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비만 때문에 췌장염이 와서 그런 건지 위고비가 생긴 건지에 대한 논란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에서 요런 게 생긴 거고 실제로는 이제 빈도도 되게 낮고 초창기 이제 발견하게 되면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당뇨약이 추가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존 당뇨약과 연관해서 저혈당이 생길 수 있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제 위고비를 맞으면 체중 감량도 있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고비를 임상형 비만병이라는 관점에서는 당뇨를 치료하시는 분, 또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 전 단계 그런 거를 치료하는 뭐 주치의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내과 의사가 이제 위고비를 치료하면서 다양한 합병증도 좀 막고 이제 그 질환과의 어떤 연관성에 있어서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뭐 일부 이제 에서는 그냥 이게 뭐 굉장히 좋은 비싼 그 '비만 치료제다.'라는 관점에서 환자의 어떤 비만 때문에 생긴 다양한 임상 질환은 무시하고 그냥 주사만 맞고 그런 살을 빼는 용으로 이제 활용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도 드물게 심박수 증대나 저혈압이 생길 수 있고 갑상선 쪽에서는 그 동물 실험에서 그 수질암이 발생했는데 사람에서는 발견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 90% 이상이 수질암이 아니라 그 어 수질암이 아닌 다른 이제 갑상선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질암이 아닌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인 경우도 뭐 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여하튼 갑상선암이 있는 분들은 어떤 종류의 암인지 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하는 게 이제 탈모 많이 생각하는데 탈모도 뭐 원형 탈모나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줄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한 2.5% 에서 생길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엄청 심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우 비만 치료제 그전에 있던 게 실제로 자살 생각을 유발하고 자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요것도 위고비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만 자체가 우울증과 그런 것을 일으키고 있어서 오히려 위고비를 써서 어떤 자살 생각이 나는 비율은 매우 적고 그런 비만을 치료해서 우울증이 해결되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지만 위고비 자체는 신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활용한 거고 또 대부분의 부작용이 고도 비만 있는 사람한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비공식적인 어떤 제 느낌이지만 그 비만 치료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제 동료나 뭐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 주사를 맞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전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를 먹었던 의사들은 별로 없었는데 그게 아마도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 정도 고도 비만이 아닌 분도 뭐 테스트용이라고 하지만 많이 맞는 거를 좀 알게 모르게 좀 듣게 되는데 그만큼 뭐 다양한 뭐 합병증은 있다고 하지만 그 기전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건 아니고 또 잘 모니터링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임상 시험 자체가 그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아까 보였던 것처럼 0.5 서부터 0.1 단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몸이 이 약을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더 이상 용량을 높이지 않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서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최고 용량에 도달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혹은 일부 의사도 처음에 좀 용량을 높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좀 개인 하 높게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몸이 이 약에 어떤 대응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한두 번 뛰어올라 봤자 어차피 자기에 맞는 용량을 찾고 나서는 그 용량으로 한 1년 정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절약되는 비용이나 기간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용량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게 부작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주사 시기랑 주기를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 주일 정도 작용하는 거긴 하지만 그
시간이나 어떤 날짜를 헷갈리면 과도한 용량이 들어갈 수 있고 급격한 그 약물의 농도 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시간과 주기는 정확히 하는 게 좋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 본인이 늘 먹던 양을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복통이 생기거나 역류하거나 심하면 흡입성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평소에 먹던 만큼 발 펐으면 버리더라도 배가 부르면 덜 먹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응기 동안은 운동과 식이를 당연히 동반해야 되지만 좀 너무 과하게 이제 살 빼려는 욕심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초창기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임상형 비만병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비만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꾸준히 상담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에 적응하고 용량을 조절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도 빠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여 일정을 깜빡 잊은 경우는 이제 5일 이내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원래 용량으로 약을 스타트하고 5 일이 초과된 경우는 그냥 건너뛰고 예정된 일자의 원래 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회 이상 투여를 잊은 경우는 용량을 다시 감소해서 몸이 그 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비만한 만성 질환자 치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BMI로 단순하게 저체중, 정상체중, 비만 전 단계 비만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비만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만으로 넘어갈수록 다양한 만성 질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고민하지 않는 게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만을 병이라고 보지 않는 기존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임상형 비만병의 개념은 어 기본적으로 뭐 체질량 지수가 높다. 그러면 이제 비만군에 해당하고 이분이 비만과 연관된 당뇨 전 단계라든가 당뇨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그런 질환이 있냐 없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임상형 비만병으로 정의하고 어 질환 치료를 위해서 비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그 비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비만 때문에 유발된 어떤 질환의 악화 혹은 호전을 같이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뭐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이 치료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많으면 보조적으로 "살을 빼셔야 됩니다. 살을 빼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그러 뭐 뾰족한 방법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병 집중적인 어떤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그 체중 비만병 중심으로 이 비만병이 이 모든 병을 악화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어떤 치료의 베이스로 두면서 이것과 연관한 다른 질환을 치료하고 이 비만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질환을 완치하거나 어떤 이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형태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만성 질환의 개별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체중 문제를 지원하는 형식에서 체중 증가가 만성 질환의 발생을 악화하는 중요 원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만성 질환의 예방, 치료 관해를 목표로 집중적인 관리를 한다는 형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미용을 목적으로 다소 부작용이 심하더라도 체중 감량을 목표로 치료하거나 또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 효과를 약간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가 약물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적고 심지어는 심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도 기존의 약보다 월등한 새로운 비만약이 개발되면서 비만의 치료가 각종 만성 질환의 예방 및 완전 관해를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계속 나면서 이제 비만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환과 연관된 비만은 임상형 비만병이라고 정의하고 체중 감량을 위한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 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핵심 치료에는 당연히 이제 생활 습관 교정과 식이 운동이 동반되어야 하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비만 치료제가 나왔다는 관점으로 오히려 지금 많은 젊은 분이나 병이 없으신 분들이 오남용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이제 합병증이 있는 거고 당뇨 치료제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패소피지올로지를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형 비만병은 본인의 주치, 성인병을 갖고 있는 어떤 주치의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서 약의 용량을 줄이고 병을 완치하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만성질환 관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질문 내용 중에 어 저희가 제가 상담할 내용을 찾아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살이 더 잘 찐다거나 그런 것이 없을까요? 비만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잘 생기는지, 고지혈증이 있다고 비만이 잘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이런 질문인데요. 이제 고지혈증이 우리가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고 칼로리를 많이 하고 해서 비만이 생기면 먹는 요인 때문에 어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식사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만이 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뭐 비만이 있어서 고지혈증이 더 잘 생기고 하는 것은 선행 관계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음식 먹는 거랑도 관계가 있지만 유전적인 거나 체질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식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약간 체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지혈증이 있다고 비만이 더 잘 생기는 거는 아니고,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을 줄여서 어떤 고지혈증이 어떤 음식 때문에 왔나 그런 요소를 좀 보면 되고 어 가이드라인에 맞게 고지혈증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만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뭐 유전성 성향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 유전적인 것이 딱 어떤 유전자 하나에 유전병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비만은 유전과 연관은 있지만 그 영향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비만과 장내 세균과의 연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만을 유전적인 성향이라고만 보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유전적 성향이라는 거는 유전병처럼 강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적절한 어떤 운동과 식이, 그리고 새로 나온 비만 치료제를 쓰면 유전적 성향이 많거나 가족들이 다 비만이신 분들도 어 그런 분들이 더, 가족이 다 비만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체중이 더 감소되거나 더 감소되지 않는다,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유전 질환에 의한 비만 질환, 아주 희귀한 그런 것 말고는 유전과 이제 비만은 큰 연관이 없고 치과 다 비만이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살을 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여성은 어떻게 빼야 하나요? 호르몬을 먹으면서 음식 조절만이 답인가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 비만의 어떤 호르몬 변화 때문에 비만이 많이 오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새로 나온 약제들은 어 그런 분들이 더 이제 살이 덜 빠지거나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질환이 있을 때 말고는. 그래서 중년 여성이 되고 폐경이 오신 분들이 살을 빼기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만과 연관되는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 어 어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식이랑 운동요법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새로운 약을 쓰면 드라마틱하게 체중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이슈가 되는 건데요. 위고비를 맞으려면 기준이 충족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기준을 충족 못하면 절대 못 맞나요? 이런 거가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내가 위고비를 맞겠다고 하고 위고비 처방을 막 해 주는 병원 가서 달라고 그러면 찾아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위고비에 대한 연구가 BMI 30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BMI가 30이 안 되더라도 어 체중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는 27, 28인 경우도 이제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른 사람이 더 살 빼기 위해서 위거비를 맞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도 적고, 또 그렇게 살을 빼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권장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불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맞을 수는 있지만 굳이 뭐 그런 고도 비만이나 비만과 연관된 질환이 없으신 분들한테 위거비를 맞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비만이면 위장관 질환도 잘 생길까요? 위장관 질환이랑 비만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복압이 증가하고, 또 비만 환자들이 먹는 게 기름기가 있는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비만이 많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위궤양 12기장 궤양이 많은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논문 미국에서 위장관 논문을 보면 30% 이상이 다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굉장히 심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면서 발의 에소파거스나 그런 것이 생기고 식도암도 많이 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 사람도 비만율이 많아지면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로 고생하는 분도 많고요. 비만 자체가 담석증 그런 것도 유발시킬 수 있고, 복부 비만이 특히 대장암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위장관 질환은 매우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병증 얘기 말씀드렸고요. 과체중 얘기하셨는데 BMI를 측정해서 뭐 28 이상이면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70 이면 살 빠지면서 골다공 증세가 증가할까요? 어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더 생길 수 있고, 또 살이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영양 섭취도 안 되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살 빠지는 사람이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체중을 견디느라고 골밀도가 높아지는 면이 있어서, 나이 들고 마른 사람이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많은 성향이 있다고 보지만, 나이 많고 살을 빼는데, 살 빼는 게 뚱뚱했던 사람이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뺀 거라면 오히려 골 밀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고비로 감량 후 요요는 없나요? 위고비는
위고비를 맞는 기간 동안에 체중이 감소하는 거지, 위고비를 끊으면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를 요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요요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도 비만인 경우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너무 체중이 많이 나고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고, 또 BMI가 30 넘은 분들은 본인의 의지로 이제 식욕을 줄일 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혈압에 당뇨에 숨이 차서 운동을 못 하고 그러신 분들이 내가 진짜 맘먹고 살 빼려고 해도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한테 1년 정도 이 위고비 처방을 하면서 체중이 줄고 그럼으로써 관절도 좋아지고 또 심장 기능도 좋아져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지니까 식이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위도 작아지고 운동량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1년 정도 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랑 식이 조절이 될 때 이제 위고비를 끊으면 이제 체질이 개선되고 생활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요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어떤 요법을 전혀 하지 않고 약을 먹고 끊으면 사실은 어떤 약보다 요요 현상이 효과가 있는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기본적으로 저도 환자한테 권할 때, 내가 너무 살이 쪄서 이제 내가 살을 빼고 싶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운동도 못 하고 방법이 없냐, 그럴 때 일단 식이조절서부터 해 보라고 하고, 위고비를 썼을 때 이런 체중 감사 역량이 있으니까 그때는 거기에 맞게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로 체중도 줄이고 건강도 회복해서 그분이 의지는 많았지만 건강 문제로 할 수 없었던 운동을 시작하고 하면서 육업이 맞는 사이에 자신감도 회복하고 우울증도 극복하고 그런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거 맞는 동안 생활 습관을 어 바꾸고 운동 능력을 증강시켜서 이제 요요 현상을 해결해야 될 플랜을 애초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살 빼는 약이라고 맞고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다른 문제를 끊어 버리면 어떤 약보다도 요요 현상은 크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간 같은 곳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체중 감소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어 지금 현재는 뭐 당뇨 치료제로서 이제 사용하는 것 말고는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은 위고비 말고도 그 작은 다른 약으로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뭐 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포크렌을 사용해서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50 분에 이제 요거를 마무리해 어 이제 해서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 이후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지금 개발되는 다양한 비만 약들은 기존의 비만 약과 차원이 다른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고, 비만도 이제 임상형 비만병에 해당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 변했고 그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까지는 어떤 다이어트 그런 관점에서 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지방간,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이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병도 완치하고 또 합병증도 예방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